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근무 시간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중생과 동거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성범죄 사건 왜 끊이질 않는 건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40세 김모 경위가 29일 오후 4시에 근무 시간 중에 병원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탈을 해서 은평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그동안에 스마트 채팅 앱으로 사귄 17세 여고생과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당시에는 경찰인 줄 몰랐는데 조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 피의자가 현직 경찰 경위예요. 경찰 간부인데 근무 시간에 상당히 바쁠 텐데요. 글쎄요, 이게 일반인도 이 성매매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것을 단속을 해야 할 현직 경찰관이 그것도 근무 시간에 이제 이탈을 해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쁘다, 여유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경찰 조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전 국민들이 상당히 참담하고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이제 드러났는데, 근데 경찰 조사에서 그 상대방이 여고생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의 미성년자 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아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네. 만약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성매매 알선 등 이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도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직 경찰이니까 그 점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사건은 신분이 경찰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다는 거, 또 근무 시간에 이런 성매매를 했다는 거, 이 모든 게 이렇게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나요? 지금 이제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따로 이제 전개가 되고요. 이루어지고 또 경찰청 자체에서 감찰에 의해 가지고 징계를 이제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의 무리 사건이라고 한다면 파면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경찰들의 성범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2016년에는 부산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학교 전담 경찰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좀 학교를 나가고 연락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지나가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 알아오던 A양과 고등학생이 돼서도 친분을 이어갔고 방과 후나 주말에 모텔과 해당 경찰의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현직 경찰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알게 된 여고생을 따로 불러내 5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주다 검거된 경찰관 박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경우도 경찰이 성매매를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된 건데 징역 3년이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청법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선진국 사례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네. 이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냐, 그리고 그 사람 가해자의 나이와
또는 위치가 어떠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처벌의 고려사항이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성관계 당시에 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할 그런 어떤 신뢰적인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즉 이 경찰관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요. 즉 우리가 이제 법 집행 요원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도 가중 처벌을 하지만 사실은 이 법 집행 요원이 또 어떤 이런 비리를 저지른다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하는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가 선진국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또 지난 2015년부터 경찰 같은 경우에 성범죄가 한 번만 적발이 돼도 해임이 되는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찰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실무에서 일선 지휘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휘관들이 이런 일이 발생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이 13만 경찰 조직에서 아까 쭉 말씀을 하셨듯이 자기의 어떤 그 위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경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아무리 위에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효과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꾸준히 정화 작업을 거쳐서 이러한 불필요하고 적절하지 못한 인원들을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 나가는 것이 경찰 조직의 앞날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적정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 얘기를 좀 해보죠. 전자 발찌를 찬 성폭행 전과자가 미성년자하고 동거를 하다가 또 붙잡혔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폭행 전과로 전자 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2개월 동안 중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가출한 그 A 모양을 채팅 앱으로 만나서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경찰이 가출 그 신고 아동 추적 과정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그런데 이 최 씨는 자기는 합의하에 동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호 관찰관이. 네, 그 그렇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는 걸로 아는데 15개월 동안이나 동거를 했는데도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방금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2010년에 그것도 이제 미성년자 성폭행을 해가지고 4년간을 옥살이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규정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이라든가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 달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거길 들러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혀 이 동거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쪽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는 그 안에 들어가서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쪽에 가서 기계적으로 그리고 그냥 뭐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적발이 됐길래 알게 된 거지만 네. 그렇게 얼굴만 보고 확인하는 정도면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사실은 좀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아이를 발견을 했다면 이 아이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뭔가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별일 없지 하는 정도가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15개월이 아니라 150개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전자발찌를 찬 남성, 합의하에 동거를 했다. 전자발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종 아동 등의 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행위는 이제 범죄라고 충분히 간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참 많은데요. 저희가 구성해봤습니다. 2016년 한 남성이 아파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아파트를 빠져나와 사라지는데요.
성범죄 전과자인 김모 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 겁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 장소가 접근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또 다른 살해입니다. 성범죄로 수용 생활을 하다 출소한 박모 씨가 한 여성의 방에 침입했다가 여성의 아버지에게 붙잡혔습니다. 딸아이가 아빠하고 불러가지고 사람이 여기서 거실에서 튀어나가길래 쫓아나가가지고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할 박 씨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없었습니다. 사고는 저녁에 빠졌어요.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박 씨는 평소 앓던 간경화가 심해져서 65kg이었던 몸무게가 2달 만에 10kg이나 빠지면서 전자발찌가 저절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없죠. 뼈를 제하고 살이 푹 빠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좀 드물죠. 그 두 경우 다 참 황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살이 빠져서 저절로 빠졌다. 그리고 접근 금지 구역이 아니라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다. 이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이 갈 글쎄요,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이 전자발찌 상태를 보지 않아서 이게 훼손이 된 것인지 네. 그대로 쑥 빠진 것인지 그것을 제가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전자발찌가 전혀 일정 기간 동안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뭔가 의심을 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훼손을 했다고 한다면 이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경찰로 통보를 해서 경찰이 이 추적 검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가를 추적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보호 관찰을 하는 그 전담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자발찌를 탄 인원들은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그 관리하는 그 공무원들 수는 늘 적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매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명을 담당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 담당을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즉 선진국의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돼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이 보호관찰관들을 포함을 해서 관련 인원들을 증가시킨다라고 이제 이미 공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공약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인 거세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기준이 뭡니까? 사실 이게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과 같이 물리적 거세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그 의미인데요. 정확한 용어는 성충동 욕구 억제 약물 치료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어떤 성적 충동이라든가 욕구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 성도착증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로 성욕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제도인데요. 2012년 5월 30일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자체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비용이 한 사람당 연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어떤 예산 문제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성범죄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그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먹는 약 치료 그리고 심리 치료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오늘 끊이질 않는 성범죄에 대해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